사돈이 제 딸을 종처럼 부리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배가 남산만 한 제 딸은 낑낑대며 이삿짐을 옮기는데 안사돈은 소파에 앉아 혀를 차더군요. 요즘 애들은 약해서 큰일이야. 임신이 벼슬도 아니고. 그 길로 딸을 데리고 나와 그간의 서름을 듣던 중 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조금만 늦었으면 아기 위험할 뻔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핏기 없는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비정한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숙자, 올해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딸 서연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해서 낳은 손주가 이제 막도를 지났으니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겠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로 화성 동탄으로 이사간 딸아이에게 반찬이라도 해다 줘야겠다 싶어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지요. 딸이 좋아하는 장조림이며 멸치볶음, 정성껏 담근 열무김치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나섰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해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저 딸의 얼굴을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먼지와 헌 상자로 가득한 거실 한가운데서 제 딸 서연이가 금방이라도 허리가 끊어질 듯 힘겹게 책 상자를 옮기고 있더군요.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낑낑대는데 보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편에는 유일하게 포장이 뜯긴 고급 소파에 앉아돈 최영희 여사가 우아하게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를 보고 있지 않겠어요.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에 딸아이가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와 동시에 소파에 앉아있던 안사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아이고, 마침 잘 오셨네. 저기 서연이 좀 도와주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약해 빠져서 큰일이라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만삭의 며느리에게 짐을 나르게 시켜놓고 친정엄마가 온 것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고작 저것이라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안사돈은 과일 조각을 입에 쏙 넣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임신이 벼슬도 아니고 몸 좀 움직여야 순산하는 법인데 말이에요. 그 뻔뻔한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전날 밤 딸아이와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유난히 밝았던 서연이의 목소리, 그 끝에 가늘게 걸려있던 피곤함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다들 잘해주셔. 하던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을 뿜어봐야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제 딸에게 돌아갈 터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거짓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다가가 그 무거운 상자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이런 건 엄마한테 시켜야지. 사돈어른, 저희 애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릅니다. 제가 옮기겠습니다. 제 말에 안사돈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 상자를 내려놓으며 제 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 딸의 저 눈물, 반드시 피눈물로 갚아주리라고 말입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안사돈의 눈을 피해 딸의 손목을 잡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요. 사돈어른, 서연이랑 저랑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이사하느라 먼지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서요. 안사돈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줬더군요. 딸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희 모녀는 마치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딸아이의 앞에 놓이자마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복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딸아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잔인했습니다. 이사 오기 몇 달 전부터 주말마다 혼자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야 했답니다. 정작 안사도는 뒷좌석에 편하게 누워 잠을 잤고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라고. 운전하는 내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배가 뭉쳐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못 키웠다는 소리를 할까봐 무서웠어. 엄마. 제 딸은 그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행여나 저희 부부에게 흠이 될까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미인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악소리를 내며 배를 움켜쥐더군요.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딸아이를 부축해 곧장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정신없는 몇 시간이 흐른 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산모님, 이건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신체 활동이 원인입니다. 조상기가 심각해요. 당장 입원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아기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뜨거웠던 눈물은 이미 다 마르고 그 자리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제 딸의 힘없는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또 곤히 잠든 제 딸에게 비정한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내 딸 서연이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저들에게 반드시 오늘의 이 고통을, 아니 그보다 더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어미인 제가 제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다녀간 뒤 서연이는 지친 기색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색색거리며 내쉬는 숨소리, 미간에 희미하게 잡힌 고통의 흔적을 보고 있자니 까맣게 잊고 살았던 30년 전의 어느 날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 제 딸과 꼭 같은 35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이 가난했고 저 역시 남편 일찍 여의고 단칸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그때의 시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쥐뿔도 없는 친정에서 뭘 배워왔겠니? 밥상 차리는 꼴 좀 봐라. 이게 제사상이냐? 지금의 안사돈처럼 그때의 시어머니도 매일같이 저를 그렇게 타박하셨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구박받아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저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이면 부은 눈을 하고 시장 좌판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그런 저를 유일하게 사람 취급해주던 이가 있었지요. 바로 옆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제 오랜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박서방, 또 울었냐? 얼굴이 왜 그래?
내가 너보고 울지 말랬지. 지연이는 언제나 기운이 넘치고 입은 거칠었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친구였습니다. 제 손에 억지로 사과 하나를 쥐어주며 늘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야, 숙자야.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억울한데 가만히 있는 건 죄다. 저 독사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평생 울고만 살 거냐? 정신 똑바로 차려. 절대로 지면 안 돼, 알았어? 그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다시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그때의 저처럼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어미인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약해서,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제 딸이 저와 똑같은 고통을 대물림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돈도 힘도 없어 그저 당하고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세상을 배웠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라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이름. 제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김지연 세 글자를 찾아 눌렀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문만 어렴풋이 들었던 내 친구. 지금 제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친구뿐이었습니다. 친구 지연이와 통화를 마친 뒤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획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저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끼고 모은 제 쌈짓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는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지만 제 딸의 찢어지고 짓밟힌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단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전부 찾아 강남에서 가장 비싸고 시설이 좋다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으로 갔습니다. 딸 서연이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호텔처럼 꾸며진 개인실과 전문적인 간호사들의 보살핌에 서연이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엄마 안 돼.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을 나 때문에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몸조리하면 돼요. 저는 그런 딸아이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넌 지금부터 엄마 말만 듣는 거야. 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건 그냥 몸조리가 아니야, 서연아. 이건 전쟁이야.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저들만큼 강해져야만 해. 제 단호한 말에 서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심시킨 뒤 조리원 1층의 화려한 로비로 내려와 안사돈 최영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귀찮음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 지금 바쁜데.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제 평생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 숙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서연이는 제가 데려갑니다. 아무래도 내 딸 몸조리는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제 돈으로 직접 시키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사돈의 당황한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부인. 갑자기 상의도 없이. 저는 그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사돈어른께서는 다른 걱정 마시고 곧 있을 환갑잔치 준비나 성대하게 하시지요. 그때는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선물을 들고서요. 안사돈이 무어라 더 말하려는 것을 무시하고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풍경이 제 마음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이자 내 딸을 다시는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제 단호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의 며칠은 꿈만 같았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전문가들의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혈색을 되찾아갔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에 좋은 음식만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니 부었던 얼굴도 붓기가 빠지고 예전의 고운 모습을 되찾아가더군요. 저는 과일을 깎아 딸아이의 입에 넣어주며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에 딸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망설이며 저를 쳐다보았지요. 받아라. 괜찮아. 스피커폰으로 해. 엄마도 옆에 있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제 말에 용기를 얻은 듯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안사돈이 아닌 다른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서연이의 시누이, 즉 안사돈의 친딸 목소리였지요. 아무래지 두 사람이 통화를 하다가 전화가 끊기지 않은 채로 서연이에게 잘못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호텔 잡아서 놀기로 했어. 남편한테는 허락받았고 스트레스 좀 풀고 오려고. 시누이의 말에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우리 공주님. 잘 생각했다. 피곤할 텐데 푹 쉬고 와야지. 사위가 우리 딸 힘들게 하는 건 없고, 아이고, 고생한다. 내 새끼.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 엄마가 우리 딸 기분 좋은 데 쓰게 용돈 두둑이 보내줄게. 저는 제 옆에 앉은 딸아이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삭의 며느리에게는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하게 만들 정도로 짐을 나르게 시키면서 제 딸에게는 피곤하니 호텔에 가서 푹 쉬라고 말하는 저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안사돈이 그냥 조금 못된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악마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참, 올케는 좀 어때? 조리원 들어갔다며? 아주 팔자가 늘어졌네. 시누이가 묻자 안사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더군요. 걔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지 어미가 돈 좀 썼다고 아주 유세 떠는 게 꼴 보기 싫어 죽겠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서연이가 더는 듣지 못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악마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안사돈과 관련된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 그 잔인한 목소리 하나하나가 훗날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안사돈의 위선을 확인한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맴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제 인생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주었던 친구, 김지연. 저는 수소문 끝에 겨우 친구와 연락이 닿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찻집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자니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과일을 팔던 억척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성공한 사업가의 풍채가 느껴졌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잠시 어색했지만 제 얼굴을 발견한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박숙자, 야, 이게 얼마만이야. 너 하나도 안 늙었다. 이 기집애.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연락 한 번이 없었어? 반가운 친구의 타박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을 친구 앞에 전부 쏟아냈습니다. 딸아이가 당했던 모욕, 병원 응급실에서의 공포, 그리고 안사돈의 소름 끼치는 이중성까지 남김없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지연이는 말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움으로 가득했던 친구의 얼굴은 어느새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눈물을 훔치자 지연이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친 것들이네, 완전. 야, 숙자야. 고개 들어. 울지 마. 내가 왜 울어? 울어야 할 것들은 그 인간들이지. 친구는 잠시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들어. 이제부터 내 딸은 내 딸이고 내 원수는 내 원수다. 알았어? 내가 옛날에 네 시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살 때 내가 속 터져서 뭐라고 그랬냐? 억울한데 가만히 있는 게 죄라고 했지. 2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침 그 여편네가 환갑잔치를 한다고? 아이고, 하늘이 돕는구나. 걱정하지 마. 잔치? 내가 누군데? 대한민국에서 잔치 기획은 내가 최고야. 그 환갑잔치 내가 아주 지옥의 파티로 만들어줄 테니까.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35 그 시절 시장 좌판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던 그 힘이 똑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어느새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와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그 여편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체면? 돈? 좋아. 그럼 그 2가지를 한꺼번에 밟아버리면 되겠네. 일단 그 잔치 어디서 하는지부터 알아내자. 내가 무대 제대로 한번 차려줄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칼을 쥔 제 친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친구 지연이와 뜻을 모은 며칠 뒤 드디어 적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말에 따르면 안사돈 최영희는 지금 자신의 인생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환갑잔치를 단순한 생일잔치로 끝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연이가 업계 사람들을 통해 알아낸 바에 의하면 최영희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머, 김사모. 나 환갑잔치 하는 거 알지? 호텔 전체를 빌릴까 하다가 너무 소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일 큰 연회장만 예약했어. 뭐, 우리 남편 퇴직 기념도 겸해서 크게 하는 거야. 사람이 체면이 있지. 다른 친척에게는 또 이렇게 말하더군요. 작은 형님, 그날은 꼭 오셔야 해요. 저희 민준이 이번에 승진한 것도 다들 축하해 주실 거고. 참 형님이 관심 있다던 그 상가 투자건 말이에요. 그날 오시는 박 사장님이랑 얘기 잘 될 것 같으니까 꼭 오셔서 얼굴 도장 찍으세요. 제가 다리 놔드릴게요. 저는 지연이와 통화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숙자야? 이건 그냥 생일잔치가 아니야.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다 내세워서 돈 자랑, 인맥 자랑하고
그걸로 투자까지 받아내려는 수작이라고. 판이 제대로 깔렸어. 내 사돈한테는 인생이 걸린 날이야. 저는 조용히 친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확신이 머릿속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래, 지연아, 이제야 알겠다. 그 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전부 걸려있는 판이구나. 평생토록 가면처럼 쓰고 살아온 체면, 그리고 앞으로 긁어 모으고 싶은 돈. 수화기 너머에서 지연이가 제 의도를 알아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내 생각은 어때? 그 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흔들어 볼까?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꺼번에 빼앗아야지.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를 대접해 줄 생각이야. 평생을 후회해도 모자랄 만큼 아주 비싼 식사로 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벽에 걸린 달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의 생일이 적힌 그 날짜에 아주 크고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안사돈 최영희의 환갑날. 그날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게 될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최고급 조리원으로 옮긴 이후 사위와 딸의 관계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안사돈은 아들을 들들 볶아댔고 제 사위는 어미의 등살에 못 이겨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서연이의 가슴은 하루하루 멍들어갔지요. 저는 더 이상 제 딸아이가 혼자 상처받고 웅크리고만 있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널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야. 비겁한 게 아니란다. 독사굴에 들어갔으면 살아남기 위해 독사의 이빨이라도 뽑아와야 하는 법이다. 내 남편 차에 아주 작은 녹음기 하나만 넣어두렴. 처음에는 망설이던 딸도 계속되는 남편의 냉대에 지쳐 결국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그 녹음기가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안사돈이 아들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몰래 불러낸 것이지요. 그날 밤 어둡고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제 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지 아들이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며 운을 뗀 안사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그 못된 것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내가 다 알아. 걔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 물건이 아니었어. 제 사위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침묵에 용기를 얻은 안사돈의 목소리는 더욱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지 어미 뒤에 숨어서 세상 모르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주제에.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 마누라는 애초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격이 안 맞는다고. 고작 임신 하나 유세 떨면서 온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잖니. 너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알겠어? 아들은 그 모진 말들 앞에서 끝까지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무거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고 제 딸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차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저와 딸은 조리원 방에 단둘이 앉아 이어폰을 나눠 끼고 그 안에 담긴 지옥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사돈의 잔인한 험담과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침묵하던 사위의 숨소리.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제 심장은 오히려 차갑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들의 가면을 벗겨내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무기가 제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손에 넣은 녹음 파일은 복수의 칼날이기도 했지만 제 사위의 양심을 깨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조리원에서 잠시 집으로 돌아간 제 딸 서연이가 드디어 남편과 마주 앉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딸이 눈물로 제게 전해주었던 그 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늦은 밤 남편 민준이가 퇴근하고 침실로 들어왔을 때 서연이는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당신도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사위는 피곤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시달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이었지요. 피곤해, 서연아.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 일 때문에 나도 요즘 힘들어 죽겠어. 그 말을 들은 제 딸은 더 이상 남편과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서 받아간 작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어두운 침실 안으로 안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그의 동조하는 아들의 침묵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마누라는 애초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격이 안 맞는다고. 임신 하나 유세 떨면서 온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잖니.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서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제 귀로 직접 확인한 사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고 합니다. 녹음이 끝나고 침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들었죠? 이게 당신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이게 그런 어머니 앞에서 당신이 나를 지키는 방식이고, 딸아이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의 종이 되려고 당신과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 아내로, 당신 아이의 엄마로 존중받고 싶어서 결혼한 거라고. 내가 이삿짐을 나르다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는 것보다 당신의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어.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라면 이제는 나를 좀 지켜줘. 제발. 제 딸의 절규에 사위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괴로운 표정으로 앉아만 있었을 뿐입니다. 아내의 고통과 어머니의 잔인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비겁했던 자신의 모습을 사위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 사위가 그날 밤 당장 제 편이 되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이전의 무관심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견고해 보이기만 하던 벽에 드디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머지않아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는 적의 예봉을 미리 꺾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안사돈이 자신이 사는 고급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맡고 있으며 매달 열리는 반상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 여자에게 그 반상회는 자신이 여왕처럼 군림하는 작은 왕국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저는 수소문 끝에 그 아파트에 사는 먼 지인 한 분께 부탁하여 손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서자 화려한 옷차림의 부녀회 회원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안사돈 최영희가 있었지요. 어머, 다들 오셨네. 이번 달 관리비 내역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사적인 얘기 하나만 하자면 저희 아들 민준이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지.
뭐예요? 다 제가 내조를 잘한 덕 아니겠어요? 호호. 주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첨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회장님 대단하시다. 아드님도 훌륭하고 며느리도 곧 출산한다면서요? 격경사네요. 회장님은 걱정 없으시겠어요. 저는 조용히 차만 마시며 그 여자의 허영심 가득한 자랑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끼어들 가장 좋은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회장님, 말씀 나누시는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회장님 며느님인 서연 씨와 잘 아는 사이라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며느님은 몸조리 잘하고 계신가요? 제 질문에 채영이의 얼굴에 순간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여러 사람 앞이라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네, 그럼요. 저희 며느리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글쎄, 얼마 전에 혼자 무거운 이삿짐을 다 나르다가 조산기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지. 뭐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삭의 몸으로 말이에요. 회장님께서 워낙 바쁘시니 잘 못 챙겨주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저희 쪽 식구들은 걱정이 아주 많았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기애애하던 반상회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모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은 안사돈에게로 향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등 뒤로 쏟아지는 수군거림을 느끼며 저는 작은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안사돈의 가장 큰 무기이자 갑옷이었던 체면에 제가 처음으로 깊고 선명한 흠집을 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손주가 무사히 태어난 뒤 저희 모녀에게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저희는 잠시 복수도 잊고 순수한 행복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제대로 체면을 구긴 안사돈이 이번에는 손주를 보러 오겠다는 명목으로 제가 마련해준 산후조리원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최고급 정장으로 한껏 멋을 낸 안사돈은 며느리인 제 딸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곧장 아기 침대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복이. 할미 왔다. 이리 줘봐라. 사진부터 좀 찍게. 대복이라니요. 저희 부부가 아이 태명을 행복이라고 지어준 것은 알면서도 굳이 큰 복이라는 뜻의 이름을 멋대로 붙여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앉자마자 어르거나 눈을 맞추는 대신 휴대전화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전송하더니 이내 방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형님, 우리 손주 사진 받으셨어요? 아주 그냥 인물이 훤하지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줄 복덩이라니까요. 제 환갑잔치 때 다들 이 아이 보러 오겠다고 벌써부터 난리예요, 난리.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제 손주는 그 여자에게 자랑거리이자 과시용 소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안사돈은 통화를 끊고 나서야 생각났다는 듯이 작은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자, 서연아. 이건 아기네. 시장에서 싸게 팔길래 하나 샀다. 그녀가 건넨 것은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누가 봐도 갑산내의 한 벌이었습니다. 제 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애는 얼마 전에 내가 유럽제 명품 유모차를 사줬지 뭐니. 돈이 몇백이 넘는데 역시 비싼 게 좋긴 좋더라. 걔는 워낙 귀하게 자라서 아무거나 못 쓰거든. 그 말을 끝으로 안사돈은 볼일 다 봤다는 듯이 쌩하니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갑산내의 한 벌과 깊은 모멸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핏줄보다 돈이 먼저고 체면이 핏덩이 손주보다 중요한 저 사람에게 제 딸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 네일을 집어들어 방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딸의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용서조차 사치라는 것을 저희 모녀는 그날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제 사위 민준이는 그 며칠간 아마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한쪽에는 평생을 순종해온 무서운 어미가, 다른 한쪽에는 눈물로 자신을 지켜달라 호소하는 아내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제 딸 서연이의 말에 따르면 그날 사위는 퇴근하고도 한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홀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을 복종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대항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사위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즉 안사돈 최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돈은 아들이 드디어 백기를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내 아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그 애한테 단단히 말했어? 어미 말 잘 듣겠다고 하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그녀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격앙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그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에게 왜 그러셨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서연이는 제 아내이고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듯한 말에 안사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니? 겨우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30년 키워준 어미한테 감히 대드는 거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단단히 미쳤어. 안사돈은 전화기에 대고 불같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민준. 내가 지금 그 회사에서 부장 노릇하는 게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내가 내 아버지랑 너 성공시키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벌써 잊었어? 이번 환갑잔치만 망쳐봐. 내 앞길도 그걸로 끝인 줄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사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협박에 고함으로 맞서는 대신 조용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 앞길은 제 아내와 제 아이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사위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안사돈의 고함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도 완벽한 선전포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비겁했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처음으로 한 아내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의미 있는 첫 번째 반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어쩌면 제 사위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아주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사돈의 환갑잔치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제 집 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곧이어 제 친구 지연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친구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야, 추가로 알아낸 게 있어. 그 여자 생각보다 판을 더 크게 벌였더구나. 내가 입수한 초대 손님 명단인데 단순한 친인척뿐만이 아니야. 지역 유지에 투자 좀 한다는 사업가들, 심지어 지역 신문 기자까지 공식적으로 불렀어. 저는 명단을 건네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아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 이름 옆에 적힌 직함만 봐도 안사돈이 이번 잔치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내 사돈이 밖에서는 너희 집안을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사돈댁이 워낙 가난해서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산다. 그래서 내가 며느리 군기를 처음부터 단단히 잡아야 했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야.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 집안 전체를 그런 식으로 짓밟고 다녔다니요. 그랬구나. 내 딸을 자기 집 종처럼 부려먹은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얕봤기 때문이었구나.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이다, 지연아.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제 손을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 더더욱 물러설 수가 없어. 저 여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가난한 며느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 걷어줬다는 식으로 위선을 떠는 바로 그 순간, 그 절정의 순간에 터뜨려야 해. 저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이 작은 기계 안에 그 여자의 진짜 목소리가 담겨 있지. 자신의 성공을 뽐내는 그 목소리와 제 며느리를 벌레 보듯 깎아내리는 그 목소리. 두 개의 목소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동시에 들려주는 거야. 누가 진짜 위선자인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지연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바로 판을 뒤엎을 우리의 마지막 카드야. 그 여자가 제 손으로 쌓아 올린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제 목소리로 추락하게 만드는 거지.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어. 지연이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완벽했고 우리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가 내일이면 한 오만한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갈 가장 무서운 심판의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안사돈 최영희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저와 제 딸은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아침부터 조용히 채비를 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가장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추레하고 가난해서 아들 집에 빌붙으려 한다는 거짓 소문에 대한 저희 모녀의 소리 없는 반박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 호텔에 도착하니 그 화려함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와 생화로 장식된 연회장 입구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안사돈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금박을 입힌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찾아오는 하객들에게 쉴 새 없이 허리를 숙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아이고, 박 사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여사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오늘 주인공은 김 여사야, 정말. 그리고 그들 옆에는 마치 영혼이라도 팔아버린 사람처럼 텅 빈 표정의 제 사위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들려주었던 그 결심은 어디로 갔는지 아들은 다시
어미의 꼭두각시가 되어 하객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와 서연이가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조리원에서 최고의 보살핌을 받은 제 딸은 임신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짓말을 온몸으로 당당하게 반박하고 있었지요. 저희 모녀가 들어서자 잠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어머, 사부인이랑 며느님이시구나. 며느님이 아주 인물이 훤하시네. 회장님이 걱정 많이 하셨다던데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한 하객의 말에 안사돈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셨어요, 사부인. 우리 서연이도 왔구나. 몸도 무거운데 힘들게 뭐하러 왔니?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내가 감히 어디라고 얼굴을 내미느냐는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안사돈의 눈에서는 독사가 뿜어내는 듯한 증오가, 제 눈에서는 곧 터져나올 폭풍의 고요함이 소리 없이 맞부딪혔습니다. 저희는 안사돈을 지나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폭발을 앞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제 모든 배우는 제자리에 섰습니다. 곧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 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밝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안사돈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연극이 드디어 그 막을 올린 것입니다. 저와 서연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 무대를 지켜보았습니다. 전문 사회자가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오늘의 주인공, 최영희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평생을 현명한 아내로 자애로운 어머니로 헌신해 오신 우리 시대의 진정한 현모양처이십니다.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안사돈의 일생을 편집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봉사활동을 가서 아이들을 안고 가식적으로 웃는 모습, 해외여행지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모습, 아들 민준이의 졸업식에서 인자한 어머니처럼 보이는 모습까지 그 영상 어디에도 며느리에게 짐을 나르게 하던 악독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된 천사의 얼굴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친인척들의 아첨 가득한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안사돈의 시동생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우리 형수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언제나 저희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시고 그 지혜와 덕망은 이 세상 누구도 따를 자가 없습니다. 형수님의 환갑을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모든 위선과 거짓의 향연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안사돈은 연회장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하객들의 찬사를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만족감을 넘어선 오만함이 가득했지요. 이따금씩 저희가 앉은 구석자리를 향해 이것이 바로 나와 너희의 격 차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의기양양한 미소를 던지곤 했습니다. 그 미소를 받으며 제 마음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끓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더 높이 올라가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거라.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추락의 고통이 가장 뼈아픈 법이니까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최영희 여사님을 무대로 모시고 감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사돈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바로 저 순간이 모든 것이 끝장날 심판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안사돈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가볍게 손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무대로 향하는 제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안사돈이 무대 계단을 오르기 직전 제가 먼저 그 앞을 가로막고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사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당황한 사회자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아, 저 어르신, 잠시만요. 지금은 주인공이신 최영희 여사님께서. 저는 그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부드럽게 가져왔습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주인공께 드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무대 아래에서는 안사돈이 내가 감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는 듯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하객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객 여러분. 저는 오늘 환갑을 맞으신 최영희 여사님의 사돈되는 박숙자라고 합니다. 제 소개에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란이 잦아들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성대하고 좋은 날, 제게도 축하의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 자리를 빌려 제 사돈 어른의 환갑을 축하드리기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눈이 더욱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아래에 굳어있는 안사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오늘 영상과 여러 축사를 통해 제 사돈 어른께서 평생을 얼마나 자애롭고 현명한 분으로 살아오셨는지 모두들 잘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훌륭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에 장내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마지막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토록 완벽한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여주신 제 사돈 어른의 그 어떤 꾸밈도 없는 진짜 목소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직접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하객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저와 안사돈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신호탄이자 두꺼운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한 저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뱉는 순간 연회장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대 아래의 안사돈은 저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제 친구 지연이가 앉아있는 음향 장비 쪽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제 신호가 끝나자마자 연회장 구석에 설치된 최고급 스피커에서 조금 전까지의 축하 음악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그 못된 것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내가 다 알아. 처음에는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조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웃고 있던
오늘의 주인공 최영희 여사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지 어미 뒤에 숨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주제에 민준아, 내 말 잘 들어. 내 마누라는 애초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격이 안 맞는다고. 고작 임신 하나 유세 떨면서 온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잖니. 너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알겠어?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최영희 여사 목소리 맞아? 며느리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아까 영상에서는 천사처럼 나오더니 무서운 사람이네, 정말. 그러게, 아까 며느님이랑 사부인 표정이 안 좋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구만. 자신이 뱉은 추악한 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 안사돈의 얼굴은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품이 있는 사모님, 현명한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화려한 모래성이 바로 자신의 목소리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아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급하게 무대 쪽으로 달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 당장 저거 끄란 말이야. 저건 모함이야.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발악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 앞에 너무도 초라하게 묻혀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더 이상 연애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거짓말 속에 스스로 갇혀버린 초라하고 가련한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안사돈은 무대 위에서 이성을 잃고 악을 쓰고 있었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그때 곁에 있던 안사돈의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잠시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집안을 음해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조작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앉아있던 테이블 근처에서 제 사위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뚫고 똑바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내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자 사위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고백의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위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제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방관만 했던 저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아내와 장모님께 그리고 소란을 일으킨 모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사위는 그 말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하객이 아닌 자신의 부모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의 끝없는 욕심과 체면이 결국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제 사위의 그 말은 제가 준비한 그 어떤 복수보다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안사돈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닌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의 공개적인 단죄. 그것이야말로 그 오만한 여자에게 내려진 가장 아프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안사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아들을 망연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고백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연회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진 하객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이 아닌 불쾌함과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했던 잔치는 이제 엉망이 된 폐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던 안사돈이 갑자기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곱게 빗어 올렸던 머리는 풀어 헤쳐졌고 그 인자해 보이던 얼굴은 증오로 가득 찬 악귀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하게도 저였습니다. 내년이구나. 모든 게 다 내년 때문이야. 이 천박하고 무식한 것. 감히 내까짓 게 어디라고 끼어들어 내 귀한 잔치를 이따위로 망쳐. 안사돈은 제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이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제 사위 민준이가 황급히 그 앞을 막아서며 광기에 휩싸인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더 추해지지 마세요.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아들을 보자 안사돈의 분노는 아들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붙잡힌 팔을 뿌리치며 자신의 아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거나,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어미 등 뒤에 칼을 꽂아? 저 여우 같은 계집한테 단단히 홀려서 애미 애비도 몰라보는구나. 이 배신자. 그 추악한 광경을 미처 자리를 뜨지 못했던 몇몇 하객들이 멈춰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 아닌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었을지 모를 일말의 동정심마저 안사돈은 자신의 입으로 내뱉는 발악으로 완전히 날려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위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의 저주 섞인 고함은 텅 비어가는 연회장을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발악이야말로 그녀가 결코 용서받거나 구제받을 수 없는 악인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는 마지막 쇼였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주인공은 더 이상 동정받을 자격조차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안사돈의 발악이 잦아들었을 때 연회장은 마치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음식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화려했던 꽃 장식은 부서져 있었지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공간에는 이제 무거운 침묵과 패배의 냄새만이 짙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약속했던 유력 인사들과 체면을 중시하던 친척들은 이미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지역 신문 기자가 이 모든 대형 스캔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빛나는 눈으로 쉴 새 없이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호텔 지배인이 굳은 얼굴로 안사돈 내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저희 호텔의 명예에 막대한 지장을 주셨습니다. 여기 파손된 기물과 행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조항에 따라 위약금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처리해 주십시오. 안사돈의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마 그 액수는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영희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를 힘도 없는지 망가진 인형처럼 주저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넋두리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환갑잔치, 내 돈, 내 인생. 저는 더 이상 그 추하고 비참한 모습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딸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각오한 듯 담담한 표정으로 굳건히 서 있는 제 사위 민준이의 손도 함께 잡았습니다. 사위는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자. 여긴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제 나지막한 말에 딸과 사위는 조용히 저를 따랐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그 지옥 같은 연회장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의 밝은 불빛을 등지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명예와 돈, 그리고 자식의 존경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그 오만한 사람들에게 준비했던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완벽한 복수의 결말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환갑잔치가 끝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기적처럼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지요. 저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초에 물을 주며 오랜만에 찾아온 집안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활기찬 친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숙자야, 나야. 잘 지내지? 너한테 전해줄 아주 뜨끈뜨끈한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속보지, 속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구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나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자 지연이가 특유의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더라도 마무리는 확실히 알아야지. 일단 지역 신문 봤어? 사회면 구석에 작게 기사가 하나 났더라. 제목이 아주 기가 막혀. 유력 인사 CC 부부의 추악한 환갑잔치라고. 물론 이름은 전부 이니셜 처리됐지만 그 동네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은 CC가 최영희인 거 다 알지. 소문이 쫙 퍼져서 지금 그 집안은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대.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그날 잔치에 왔던 친척 투자자들이 전부 등을 돌렸다는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 며느리랑 손주한테 그렇게 악독하게 구는 집안에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돈을 맡기겠냐고. 호텔 손해배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데 결국 내 사돈 남편 퇴직금을 담보로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모양이야. 평생 모은 돈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거지. 사회적 평판에 경제적 기반까지 그냥 뿌리째 뽑혀버렸어. 친구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기쁨이나 통쾌함보다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길고 지독했던 악몽에서 드디어 깨어난 것만 같은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렇구나.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 지연아, 정말 고마웠다. 내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제 진심 어린 인사에
친구는 오히려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 너랑 나 사이에 은혜는 무슨,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신 보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파란 가을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잿더미 위에는 이제 제 딸과 손주와 함께 갖고 나갈 새로운 희망의 씨앗만이 오롯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며칠 뒤 저녁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 서연이와 사위 민준이가 나란히 서 있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상처받은 우리 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위로의 밥상이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제 사위였습니다. 민준이는 제 앞으로 조용히 다가오더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아주 깊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를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리석고 비겁했던 제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남편으로서도 사위로서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사위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사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사위에 대한 마지막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어나게. 사내 대장부가 함부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닐세. 자네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내가 왜 모르겠나. 저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 사과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야. 평생을 두고 자네 아내에게 바로 내 딸 서연이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게. 그것만이 자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세.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처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위의 밥그릇 위에 장조림 한 점을 올려주고 딸아이가 그런 저희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짓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시련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진짜 가족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허물과 위선, 기대를 모두 벗어던지고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새로운 의미의 가족. 그날 저희 집의 작은 식탁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은 후 몇 주간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작은 집을 얻어분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손주를 돌보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날도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골목 어귀에 접어드는데 대문 앞에 낯선 그림자 두 개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제 사돈 내외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 호텔 연회장에서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값비싼 한복 대신 때 묻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늙은이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안사돈 최영희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기어오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아니 박 여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천벌을 받을 년입니다. 안사돈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결국 살던 집까지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아들놈은 저희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사부인께서 민준이 좀 설득해 주세요. 이 어미를 길바닥에 버리지는 말라고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서 단 한 방울의 진심 어린 반성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처절한 자기 연민과 아들을 통해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욕심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최영희 씨.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은 내 앞에서 흘릴 것이 아니오. 제 말에 안사돈이 잠시 울음을 그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들이 평생에 걸쳐 상처 준 내 딸에게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물론 당신들은 내 딸에게서 영원히 용서받지는 못하겠지만 말이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한치의 동정도 시간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뒤돌아 저희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애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오만한 사람들에게 제가 내린 가장 완벽하고 최종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일지 모르나 인간 세상에서는 각자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스스로 온전히 치르는 것이 마땅한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들 부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지독했던 일들이 있고 나서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제 귀한 손주의 첫 번째 생일, 바로 돌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장소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제 딸과 사위가 새로 얻은 작고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허영심 가득한 가짜 하객들 대신 저희 가족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몇 안 되는 진짜 가족과 친구들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친구 지연이도 와서 예쁜 꽃가옷을 입은 제 손주의 볼에 뽀뽀하며 연신 잘생겼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지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조카. 이모가 사준 옷이 이렇게 잘 어울리네. 아주 그냥 인물이 훤해.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는 딸과 사위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1년 전 위태롭게 흔들리던 두 사람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짜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케이크에 촛불 붙여야죠. 어서요. 우리 아들 기다리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아들 첫 생일인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촛불을 켜줘야지.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하자. 곧이어 작은 케이크 위에서 촛불이 밝게 빛났고 저희는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드디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상 위에는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의미하는 실, 부자가 되라는 돈, 공부를 잘하라는 북과 벼루가 놓여 있었지요. 자, 우리 아들.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집는 거야. 사위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의 작은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방긋 웃으며 하얀 실타래를 꼭 잡았습니다. 잡았다. 우리 아들이 실을 잡았습니다. 사위가 기쁨에 겨워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이제 우리 행복이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겠네.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독한 싸움을 벌여가며 지키고 싶었던 것이 거창한 명예나 부가 아닌 바로 이 작고 소박하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독했던 악몽은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시끄럽고 가식으로 가득 찼던 호텔 연회장이 아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이 작은 집안에서 저희 가족의 진짜 행복과 평화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돌잔치가 무사히 끝나고 제 딸 서연이가 예쁜 액자에 담은 사진 한 장을 제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 작은 집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사진을 놓아두었지요. 사진 속에는 제 딸과 사위, 그리고 복덩이 손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폭풍처럼 지나간 지난 시간들을 되새겨보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미가 되어서 어찌 그리 모질고 독한 복수를 했냐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독한 마음을 먹었고 무서운 계획을 세웠고 한 집안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귓가에는 아직도 두 개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임신이 벼슬도 아니고 차가운 목소리로 제 딸의 가슴에 비수를 꽂던 그 오만한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어머니의 욕심이 우리 모두를 망쳤습니다. 어미의 불의에 맞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편에 섰던 제 사위의 목소리. 그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끝없는 바다와 같다고요. 저 역시 평생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본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세상 누구보다 약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무서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자식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는 부드러운 손길도 어머니의 것이지만 제 자식을 울린 자들을 향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드는 매서운 손길 또한 바로 그 어머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저 참고 인내하며 품어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불의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내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손에 피를 묻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제 온 삶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식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어머니들의 위대한 사랑을 응원하며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